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선 후보 7명이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전환을 내세워 각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어디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으니 푸근하다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1대 대선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기호 1번이 적힌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이 후보는 국민 주권의 현장인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내란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자신은 민주당 후보임과 동시에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후보는 이어 경기도 판교에서 IT 개발자들을 만나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청 축소, 검사 파면 등 권력기관 개혁과 AI 고속도로, 기본사회를 비롯한 10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고요?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피격 희생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대한민국 김문수라고 적었는데요. 이후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산통일이 아닌 자유통일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한다며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가짜 진보는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김 후보는 또 당에서 가장 젊은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파격 발탁하고 3040 의원들을 캠프 상황실장에 임명하는 등 선대위 추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국밥도 먹은 뒤 자신은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는 신기술 분야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제 대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유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유세를 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의지와 비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를 앞당겨 국가적 비용을 낭비한 책임, 또 민주당에는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엔 양당 구조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재차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논란에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속내도 읽힙니다. 양자 구도가 삼자 구도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다. 결국 진정성과 그리고 선명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네, 이 후보는요 연세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정부 부처 통폐합과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을 내세우는데요.
이외에도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도 선거운동에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선거를 하된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김 후보 측에 사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며 기존 주호영,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등 6인에 더해 7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됐습니다. 윤재욱 총괄본부장과 합을 맞출 총괄 부본부장에는 정의용 의원이 임명됐고 장동혁 의원은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상황실에는 강명구, 조지연, 박준태 의원 등 3040 의원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란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는 당내 배포한 21대 대선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전광훈 아바타라며 김 후보를 뽑는 것은 전 목사를 뽑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119에 전화해 관등 성명을 요구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갑질 끝판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해 독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프레임에는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응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를 오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을 모두 마친 뒤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포토라인 지나긴 했는데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까지 차를 타고 왔고요. 그 이후엔 차에서 내려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계엄 사태 이후 언론 노출을 피했던 만큼 취재진이 질문할 수 있는 첫 기회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을 때,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법정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에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해제 의결 뒤에 또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후에 직접 발언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재판을 마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만 취재진과 세 차례 마주쳤지만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기일을 모두 마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재판을 모두 마치고 답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계엄 당시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4차례 통화 가운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을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오 대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방향이나 자세, 거리 같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잘 듣기 위해 소리를 키워놓은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 일시를 오는 14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모레 소환에 실제로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필요한 자료를 압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에 있는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화랑 소유주 2명을 불러 조사했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0일로 예정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대선 후보 등록을 사유로 든 만큼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모든 형사 재판은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2심 재판부는 오늘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씨 측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이 김 씨가 남편을 돕기 위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하는 자리로 참석자들도 김 씨가 식사 대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수행비서인 배모 씨의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사이 공모관계가 성립됐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돼 김 씨가 주장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1심의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포함한 불리한 정황이나 기부 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황을 모두 참작해서 보면 형은 적정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유죄 선고에 대한 김 씨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유죄 선고가 나오자 김혜경 씨는 큰 표정 변화 없이 법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법원 바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변호인과 함께 섰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 앞에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고 밝혔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을 추정하는 건 대형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방침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변호인의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김 씨 측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해 김 씨의 선거운동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후보들은 각각 어디에서 첫 선거운동을 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국민이 한뜻으로 내린 그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정과 희망이 살아숨기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더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또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그 바탕이 우리들의 다툼이었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어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후보가 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라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 전문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네, 후보자들이 첫 선거운동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그 자체로 메시지가 큰데요.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을 선택했습니다. 방검복을 입은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방탄복입니까? 방검복은 선거운동복은 이제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운동화 선대위원장들께서 신게 하고 그다음 운동복도 갈아입었습니다. 원래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시게 된 거고요. 광화문은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파면까지 12월 3일 지난해 그리고 올해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파면되기까지 정말 우리 유대한 대한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그 응원봉, 빛이 나는 응원봉을 들고 저는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으로 광화문을 잡은 것은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각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정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나고 조기 대선을 치러지는데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3일 날 취임하시는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된 대통령 아니고는 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각오를 빛의 혁명을 이뤄주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광화문을 선택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선택했는데요. 순댓국을 먹으면서 이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민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대선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가장 먼저 하는 먹방이라고 그러죠.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먹방이 일단 국밥입니다.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서민과 함께 힘내서 시장, 자유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밥 먹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맥락과 좀 이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8년 동안 성과가 경제적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유시장의 근간한 경제적 발전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이런 걸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장에서 나에게 맡겨준다 그러면 내가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에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 의미가 좀 좋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재판을 다 중지시키고 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재판 중지를 못 시켰다는 거, 이거를 실패를 얘기한 건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0시가 되자마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는데 이공계 출신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런 점도 있겠죠. 그보다는 이제
성공동 시장태는 영시니까 여수 밤바다 아니겠습니까? 감성적 접근을 하는 그런 이준석 후보의 모습인데 80년대생이 저렇게 안전모를 쓰고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세대 교체 또 시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성향인데 호남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80년대생인데 산업단지를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폭을 넓히는 그런 의미도 외연확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단일화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오늘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속내가 뭘까요? 그 부분은 일단 본인이 2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외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일화의 여지를 열어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른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단일화 파장 때문에 이탈하는 그런 보수층들을 좀 더 흡수할 수도 있을 테고 또 TV 토론에도 이준석 후보는 참여를 한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도 공략해서 중도층 일부를 가져오겠다 이런 좀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준석 후보 단일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내용을 의식한 듯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원래 대선은 다이내믹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죠. 다이나믹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를 거친 이후에 지금 선대위가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단일 대우 모습을 갖췄었고요. 또 하나 지금 김용태 이제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 굉장히 젊은 35살 정도 되는 의원인데 그런 젊은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당을 맡겠다는 것은 우리 젊은을 내세워서 이준석 후보와 훗날에 있을지 모르는 단일화에 대비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다 생각되고요. 또 김영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하던 시절에 최고위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잘 맞는 이제 그런 이제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영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놓은 포석은 아마도 후에 있을 단일화에 대한 원활한 이제 단일화 작업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준비된 대통령을 말하는 이재명 후보. 오늘 제가 방금 방검복을 말씀드렸는데 군경 출신의 현역 의원들을 후보 안전실에 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저격 차단 풍선 투입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테러 대응 TF도 김민석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나 많은 국민들, 당원들이 여러 제보들을 뭐 저한테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려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는 뭐 여러 경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빙성을 저희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저격 차단 풍선이 뭐예요? 글쎄요,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직 검토 중인 거죠?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결국 5월 1일 날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의 상당히 비상식적인 판결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돌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 1조에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그런 판결을 한 이유로 그 왜 판결을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 제1당의 후보를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무산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단일화 이런 얘기도 했으면 다이내믹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유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면은 이번에서는 후보 강탈 쿠데타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볼 때 우리 지지자나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후보의 안위가 신변보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해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관세를 일부 유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블루봉우 통신에 의하면 미국 발표 내용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90일 동안 관세를 일부 유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 선거운동 장면을 짚어봤고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 김문수 후보의 첫 선거운동 현장에 함께했는데요. 파격 인선으로 꼽히고 있죠.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1990년대생 초선 국힘의 최연소 의원입니다. 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를 바꾸는 것과 관련한 의결마다 혼자 반대표를 던졌죠. 또 지난 12.3 개헌 반대 의결에도 나서서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오늘 아침 상황 듣고 오시죠. 김용태 의원 이리 오세요. 김용태 의원님은 원래 만 3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35살이라는 나이는 도전하고 늘 꿈을 잃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저는 감옥에서도 35살 때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또 대한민국을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네,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급이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당 막내가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중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바로 이 김용태 의원입니다. 35 김용태 의원이 당의 최고 높은 직인 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해서 가장 젊은 이제 국회의원, 가장 신선한 국회의원을 당 대표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내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역동성 이런 부분을 김용태 의원을 통해서 좀 부각시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생각 들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있을 단일화에 대한 포석. 그러니까 옛날 천하용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천하용인이 이준석 계열의 가장 상징적인 이름인데 그 용자가 바로 김용태 의원 할 때 그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태 의원과 함을 지렛대로 해서 단일화를 위한 포석도 아마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그럼 최고령 후보와 당내 그렇죠. 최연소 후보의 콜라보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용태 의원은 파격적인 변화,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 비대위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를 또 고집했던 또 비대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한덕수 전 후보의 도움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김용태 의원의 도움은 매우 절실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 연령대가 크게 차이 나는 이 신구 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략상으로. 또 하나가 이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을 데려와서는 아! 하고 안 놀래거든요. 근데 김용태 정도 되니까 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놀라고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 대선은 경기도 대선입니다. 왜? 경경대전이죠.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 경기지사,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 어디? 경기. 이것은 뭐? 대선은 일종의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서 어쨌거나 이기지 못하면 예.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김용태 포천 지역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간파됐을 것.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단일화에 대한 일종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설사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2030 MG를 견인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걸 다분히 포석한 그런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를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김용태 의원은 탄핵 찬성파잖아요. 그리고 개헌 반대 의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와는 뭔가 입장이 다른 건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하는 개인적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비대위원 중에 유일하게 지도부 중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라도 고맙겠지요. 보은 차원이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고령의 후보니까 가장 젊은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함으로써 이 후보 강탈 과정에서 강탈 쿠데타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새라도 저렇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그런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당 내, 당 외로부터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건 뭐냐? 계엄 반대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 밝혀라 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친윤계가 뭐 원내대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변화를 하는 액션을 취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인가 이런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용태 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요구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이고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이고 그건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을 거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일단 현재로서는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과정들을 보면 좀 지금까지 국힘당이 보여줬던 여러 구태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본인의 역량을 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김용태 듭니다.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뜻 나서거나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뭐 반박이 있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무슨 쿠데타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는요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여론조사 결과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당원의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중수청입니다. 본인이 수도권 의원이고요. 또 중도를 포용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즉 청년이죠. 이렇게 중수청의 요건을 본인 혼자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수청 수도권에서 어떻게 표를 가져오느냐, 청년표, 그다음에 중도층 표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로는 밸런스가 맞죠. 김문수 후보는 좀 강성 보수 이미지가 강한데 김용태 의원은 중수청에 이제 골고루 다 품고 있는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서 대선에서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이제 의원이 비대위원장 된 건 아주 좋은 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내용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90일 동안 관세 일부 유예하는데 미국은 중국 상품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와 무역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체제도 구축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는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하고 결국 당이 전례 없던 후보 교체까지 강행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8일이었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번이나 우리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왜 그동안 경선을 했느냐? 왜 우리 보고 돈을 내라 했느냐? 우리를 완전히 들러리 세우려고 이렇게 했느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대선 후보가 바뀌어 있는 대혼란 속에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아닌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을 했는데 소장님, 법원 결정이 아닌 당원 투표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꼴이 됐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내 입지가 더 강해졌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왜 드라마를 안 볼까요? 왜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안 볼까요? 정치가 드라마나 코미디보다도 더 재밌는 건 또 해프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시너지의 타결보다 단일화가 중요한 것은 감동이다, 또 아름다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명분 있게 단일화가 되는 거 착착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삐거덕거렸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정들이 있거든요. 빅 텐트, 빅 플랫폼, 또 명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깃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래야 보수는 일단 결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외연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희청거리는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것을 회복하느냐는 건데, 뭐 가락시장 또 서문시장,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 시장, 홍준표 전 시장의 표심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표심을 얻는 거. 한동훈 전 대표의 표심을 얻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락시장보다 중요한 건 전 시장,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까지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이게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호불호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당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당내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에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도 정치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한덕수 전 총리와 포옹을 했는데, 저 모습을 보는 국민들, 전 제가 국민의힘 국힘당 지지자라도 선뜻 박수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과정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리고 당원 투표로 이제 결정됐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랬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좀 결과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들이 되는 거 보면은 사실상의 어떤 그 가처분이 인용되는 과정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힘당의 당원들 표심이 어떤 쪽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배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라는 게 뭡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와 단일화할 때 그때는 뭐 명분 그리고 확실한 시너지를 노릴 만한 전술 전략이 다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상징하는 DJ, 산업화를 상징하는 JP, 그래서 DJP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김문수, 한문수, 김덕수 뭐가 다릅니까? 두 분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고 정광훈 목사 같이 움직이고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둘이 뭉쳤는데 저는 늘 여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보가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글쎄요. 단일화 효과는 전혀 없고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선대위 맡을 생각이 없고 지금 바로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하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뭐 빅텐트인지 뭔지 했는데 찢어진 텐트도 치지 못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저는 국힘당이 우리 국민들을 아직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밤새 투덕투덕 해가지고 후보도 교체하고 가처분도 가고 이런 거 해도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표 줄까 봐 표 줄 거로 믿은 겁니다.
국민들 단일화 우습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갈등을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후보 간의 포옹도 하고요. 뭔가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는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김문수 후보 측 제안을 사실상 한덕수 후보 측이 거절한 것 같아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정대철 이제 헌정 회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좀 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에 감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본인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보도자를 뽑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단일화돼서 선대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그건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빅텐트를 얘기하면서 단일화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빅텐트가 뭐였냐? 바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이 두 개로 기동으로 해서 튼튼한 빅텐트를 만드는 거 이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준석 후보를 끌어와서 세 개의 삼각 기둥으로 된 가장 튼튼한 이제 텐트를 치자는 거였는데 지금 이재명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찢어진 텐트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찢는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법부를 찢어버린 민주당에서 오히려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석고 대절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느냐. 지난번 체포동의안 통과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찬성된 의원들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으로 다 보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토론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다양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를 반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요. 잠시 제가 감정이 끼어들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모습 보고 박수칠 국민이 어디 있어요? 네,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반성할 건 반성을 해야지.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총 공세에 나섰는데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잠시 교체됐을 당시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후의 발언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평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입니다.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네, 단일화 갈등 국면에서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었던 걸 감안하면 하루 만에 관역을 옮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힘을 실었다는 거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국힘당 아니 지금이야 뭐 여야도 없어졌습니다만 1, 2당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당이나 그 마음들은 비슷할 거예요. 다 좌우가 있고 하듯이 어느 정당이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운영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극우적 생각이랄지 이런 부분을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40일 전까지 집권당이었습니다. 그 당이 8강 거쳐 4강 거쳐 결승 거쳐서 후보를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선출을 했는데 밖에 있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만 하다가 내란 혐의 피해자 아닙니까? 의혹을 사고 있고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대행을 하다가 던져놓고 후보로 무소속 나오겠다. 그걸 또 포기하라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정말 그 공천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압박해가지고 내려와라. 이게 정상입니까? 김문수 후보를 응원했다기보다는 적어도 정치를 같이 하는 공당이라면은 그 절차는 유지하는 게 맞다.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쳤지만 국힘당은 정당 민주주의만은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응원한 게 아니라 정당 정치를 응원한 것이다라는 민주당 당연하죠.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라면서 본격 견제에 나섰습니다.
뭐 배우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음모론에 불과하고 선거를 위한 선전선동이다. 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이미 보도가 됐었지요. 민주당에서 만든 선거 관련된 선거운동 관련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5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정광훈 목사를 계속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라. 그런 이제 지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아직까지는 민주당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선거의 내용보다는 선전선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배우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어제 단일화했죠. 진보당의 김재현 예비후보는 단일화했습니다. 근데 진보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통진당 후의 정당입니다. 통진당이 왜 정당이 해산됐죠? 굉장히 테러를 하려고 했었죠. 국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또는 권총을 구하러 러시아에 가고 등등의 이적 행위를 하려 했던 정당의 후예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런 진보당과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보당과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친북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그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회동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후에 그러면 중국이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배우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의 음모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설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모은 망언집을 만들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망언집 대결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망언집을 공개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책을 낸 건데요.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등 발언을 망언으로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공개했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와 춘향전 관련 발언을 놓고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고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 전광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인물이었다는 등 이런 발언들을 망언으로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 김문수 망언집 공방. 누가 망언을 더 많이 했나? 이런 공방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소장님? 누가 정책을 잘할까?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망언을 더 많이 했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치인분 중에서 이게 뭡니까?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시청자분들은 옳게 왔구나. 드디어 하다 이제 망언 대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30년 이상을 분석을 했지만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한 20년 이상 조금 남았는데 더 이제 갈수록 더 점이 각인을 겁니다. 갈수록 격한 발언이 쏟아질 텐데 양쪽으로부터 이건 판세상으로 후보가 앞서고 있더라도 이 서로 간의 격한 발언 전쟁은 안 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김 후보 망언집 나왔죠. 이제 이 후보 망언집 나왔죠. 이제는 막 부록들도 나올 것 같아요. 망언집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끝판 대결로 갈 텐데 여기 김민수 의원도 나와 계시고 이준우 대변인도 저는 정말 토론을 잘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망언하면 마이너스 5점씩 발언 마이크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정책으로만 대결할 수 있도록 토론 진행을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망언 대결 말이나 됩니까? 저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정책 대결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책 대결을 해야 하는데 망언집 대결 이게 뭡니까?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 확정 이제 막 된 건데 최근 미리 준비했던 거잖아요. 아마 저는 뭐 내용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위에서 어제 공개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만 그 역사관 이런 부분들은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가 말꼬리 잡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할 때도 그렇고 청문회 때도 그렇고 쉽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뭐 제2당 국힘당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정말 저분이 혼자 움직이는 건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그런 겁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목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그리고 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금방 같은 영상이 나오고 자유통일당을 같이 만들었어요. 왜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는데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윤석열, 김문수, 정광훈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무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극우 프레임 공격은 계속될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에서 대응책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지금 본격적인 대선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뭐 세 번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이제 상호 검증을 할 건데 지금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북한 관련 발언, 중국 관련 발언 이런 것들에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반기업적인 발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번에 오늘 그 민주당 측에서 공개한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 사례를 잠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잘 나가는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법 등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근데 맞는 말이죠. 이 법에 따라서 지금 기업들 오너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만약에 어떤 그 노동자들의 권한을 침해해서 그랬으면 이제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과하게 가지고 노동자패에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우리나라를 히틀러나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도 김문수 후보 얘기인데 이게 왜 망언입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이 전부 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다를 수 있지만 전부 다 틀린 말 아니다. 시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막말을 더 여기서 많이 이거 하나를 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이 대변인을 위해서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중국 기자들과의 비밀 회동 그 기사는 이미 언중이를 통해서도 있고 이미 다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그 아시는 것처럼 거기 기자들이 열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기자가 어느 기자인지 아세요? 미국 기자예요. 일본 기자가 더 많아요. 중국 기자는 2명인가 있었답니다. 한미일 등 외신 기자들이 모인 공부 모임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중국 기자 2명이 있다고 어느 이상한 매체가 중국 비밀 회동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국힘당이 입장까지 냈어요. 이게 모두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도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분명히 걸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도 보수로 확정하면서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기업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붙었고 정책을 내놓는데 중국과 손잡고 미국과 싸운다? 저는 이런 표현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완전히 팩트가 다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기자 만난 건요. 그리고 만약에 외신과 정상적인 만남에 때 그랬냐? 그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카페를 하나 통째로 빌렸습니다. 통째로 빌렸었고요. 그 자리에 명패가 없던 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기자만 명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담이 끝난 다음에 모든 기자가 다 빠지고 나서 따로 이재명 후보와 중국 기자만 따로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같이 일부만 보도한 게 아니라 다 보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저희는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당 쪽에 연락을 해서 지금 하신 말씀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입장이 전달해 아니고 드리도록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쓴 건데요. 먼저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그 입 다물기 바란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문수 캠프와 민주당의 이야기까지 듣고 오시죠. 윤 전 대통령께서는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력을 이렇게 흐트리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잖아요. 왜 파면 38일이나 된 전직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가 그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렇게 메시지를 냈을까요? 이것은 이번 대선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차기 당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소장님, 어떤 의도였다고 보세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리나 통제가 될까요? 하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한민수 의원께서도 지금 뭐 기자들과 만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민감하게 또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중도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건 어떤 부분이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윤 전 대통령을 선거와는 무관하게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제하고 또 거부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부담스럽겠지만 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통제되거나 또는 정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국민의힘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좀 아직은 의견이 하나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예측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김용태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거든요. 아마 김용태 의원이 이 부분을 좀 가름할 타지 않을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도 고려해서 김용태 의원을 앉힌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태 의원이 젊고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좀 숙성된 그런 이제 총의가 모여진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해야 한다. 지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도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조금 좀 다른 게요. 한동훈 후보 본인이 경선에 나와서 본인이 쭉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뭐 절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후보가 결국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가 살아남았죠.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을 쭉 해왔었습니다. 당원과 민심이 결국은 두 명과의 경쟁에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돼가지고 그 이제 언행이라든가 그 일관된 정책을 편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2위인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난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경선 때 내내 했던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은 나다. 나를 뽑아주세요. 그게 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당에서 전체 의견 자기 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 그래 이번 선거에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좀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소장님, 김행단장, 김문수 후보 측의 김행단장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지금 애매한 입장을 낸 거거든요. 어떤 그렇죠. 표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도 이준석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오늘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그것이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대선 기간 동안만이라도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니 내가 메시지를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선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까.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죠. 왜냐하면 불과 대선 전만 하더라도 보수정이 결집될 때 나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내가 부담된다고 해서 이제는 좀 더 선을 그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냐면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그 점도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예.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숟가락 얹으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짧게 민주당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주고 대선에 개입하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비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하는 압도적인 국민들 지지율이 있거든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윤석열, 김문수, 정광훈 이 세 분이 거의 내란 패밀리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딱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당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전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 연결 과정에서 앵커 화면 뒤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첫 관세 담판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중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지난 이틀 동안 첫 관세 담판에 나섰던 미중 양국, 협상 장소였던 제3국 스위스의 오전 시간에 맞춰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매겼던 보복 관세 125%를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똑같이 115%포인트씩 관세를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5월 14일 이틀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일부 관세는 일단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곧 90일 동안 구체적인 추가 협상을 예고한 겁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쌍방의 무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 협상기구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대표는 이번 첫 담판에 나섰던 인물들입니다. 중국 측 대표는 경제실세 허리퐁 부총리이고 미국 측 대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를 명시했습니다. 협상은 중국, 미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오늘부터 22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의 선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첫날 일정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 제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다음은 경기도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그리고 대전으로 이동하며 IT 업계 표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벽부터 서울 가락시장에 달려갔습니다. 상인 대표들과 아침밥을 먹으며 시장 민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후 대전 현충원으로 가 제2연평해전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한 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구문시장으로 건너가 유세전을 펼칩니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날이 바뀌자마자 곧장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첫 유세지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택했는데요. 이공계 출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서 서울로 올라와 연세대 대학생을 만나고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러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 그래? 네가 뭘 해야지 나보고 내가 기분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쓴 지난 2020년 영상 보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당시 자가격리를 위반해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구설에 올랐던 김문수 후보의 말들을 엮어서 망언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2부는 당장 총살감이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일제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여성 비하, 약자 조롱, 역사 왜곡, 노골적인 차별 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 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2달 전에 똑같은 형식의 망언집을 공개했습니다. 상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망언집에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겠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 국민지분 30% 등의 발언이 포함됐습니다. 기세를 못 참고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과 같은 망언들이 빠른 속도로 쌓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됩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